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사 한병영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구슬이 서말에도 깨어야 보배라고 했죠. 그래서 이 과목에서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는 전체 내용을 확실하게 이론을 확 정리해야 돼요. 이론 정리하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확 또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론과 문제를 한 방에 정리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총 이론 정리와 함께 쪽지게 백선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과목을 완벽하게 정리하시고 시험장에서 전부 95점 100점을 맞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핵심 이론 정리와 쪽지게 백선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핵심 1번부터 들어갈까요?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과 목적은 한 지문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요. 일단 공인중개사 법령은 구성이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즉 대통령령,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즉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죠. 그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기준을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어요. 등사과, 등록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를 포함한 사무소 설치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태료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기준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등사과밖에 없어요. 그 외 나머지 기준은 싸그리 전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에서는요, 각종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고 그 밖에도 등사과를 뺀 나머지 기준은 전부 다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인데요. 이 법은, 즉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거예요. 따라서 그 다음에 전성국 세 단을 외워두세요. 그 전문성 제고하고 중기업 육성하고 국민 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법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은요, 일단 중개와 중개업에서는 가장 기본을 이루는 기본법이면서 또한 일반법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인중개사법은 상법 및 민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의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1번 봅니다. 공인중개사법과 관련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찾습니다. 1번 중개사무소 등록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까? 아니죠. 기준에서 등록 기준, 사무소 설치 기준, 과태료 기준, 이 등사과 기준은 무슨 령?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자, 2번 업무 정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까? 아니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등사과가 아니면 업무 정지 기준, 자격 정지 기준은 전부 다 싸그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겠죠. 3번 이 법은 개공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까? 아니죠. 공인중개사법이니까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죠. 뒷지문은 맞습니다. 전성국, 전문성 제고, 중개업 육성,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 맞지만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자, 개공의 업무가 아니에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이 법은 중개업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아니죠.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업에 관해서는 일반법이면서 기본법입니다. 5번 이 법은 상법 및 민법의 특별법이다. 맞죠? 답은 5번이에요. 자, 핵심 2번 용어의 정에서는 매년 한 문제가 꼭 나옵니다. 6개 용어 중에서도 첫 번째 용어 중개부터 봅니다. 중개람은 중개대상물, 즉 토, 건, 입, 공광, 이 토지, 건물, 임목, 공장, 재단, 광업재단을 중개대상물이라고 하죠. 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뭐하는 거다? 알선하는 것이에요. 알선하는 것. 알선을 업으로 하는 거 한번 들려요. 알선하는 것. 중개는 알선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중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첫 번째는 중개 대상물을 알선의 대상물로 해야 됩니다. 흥정의 대상물이 바로 토, 건, 입, 공광을 흥정의 대상물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중개가 이루어지려면 거래 당사자가 존재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알선하는 행위란 흥정을 붙여주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부동산 존재하고 거래 당사자 존재하고 흥정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 대상 권리인지 여부를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권리가 있어요.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그 다음에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도 중개 대상 권리가 되겠죠. 또한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중개 대상 권리가 되는데, 특히 금전 소비 대차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 대상에 해당되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이 세 가지는 양도나 이전은 알선할 수 있어도 성립은 중개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유치권의 성립,
안 돼. 그렇죠. 유치권을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것은 중개 대상이 된다. 법정사건의 성립, 이건 중개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법정사건을 양도하거나 법정지상권을 이전하는 중개는 가능하죠. 그 다음에 법정저당권의 성립은 중개가 될 수 없지만 법정저당권의 양도 이전은 알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요 세 단어가 딱 나왔을 때는 성립은 중개 대상이 아니지만 양도 이전은 알선의 대상이 된다는 거. 그 밖에도 이제 뭐 임차권, 환매권도 중개 대상의 권리가 되겠죠.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거 중요한 것이 바로 동산질권이죠. 그 밖에도 유치권 성립, 법정사건 성립, 법정저당권 성립은 중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분묘기지권도 중개 대상이 될 수가 없겠죠. 시신을 전제로 한 권리이기 때문이에요. 자, 주의할 지문이 나와 있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요거 네 가지를 잘 알아두세요. 1번 중개대상 권리에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중개대상 권리에 포함됩니다. 5가 되겠고, 두 번째 환매 계약을 알선하거나 법정 저당권 또는 법정 사건의 양도를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하겠죠. 맞고, 3번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개행위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X. 그럼 어떻게 결정하냐? 그 행위를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에요. 5. 자, 그러면 주관적 의사에서 결정한다. X. 그럼 어떻게 결정하냐?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5. 이렇게 되겠죠. 자, 4번 중개 계약은 계약이에요. 계약은 법률행위예요. 그렇지만 중개행위는 법률행위의 성립을 보조하는 사실행위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용어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라면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외국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로 본다? 안 본다? 보지 않습니다. 외국법에 따라 취득한 것은 공인중개사 아니에요. 자, 공인중개사를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이분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등록까지 한 자. 두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 이분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개공에 소속한 자. 그 다음에 그냥 공인중개사, 이 사람은 그냥 자격만 취득한 사람,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세 번째 중개업 용어 봅니다. 중개업이라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죠. 자, 그래서 보수도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해야 돼요. 업으로 한다는 것은 계속 반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중개업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등록한 중개업, 두 번째는 무등록 중개업. 등록한 중개업도 중개업이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중개업, 즉 무등록 중개업도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했다. 이 무등록 중개업도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등록한 중개업을 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지만 무등록 중개업을 한 사람은 처벌받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그렇지만 무등록 중개업도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사항에서 중개업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걸 제가 주의사항을 했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특정물, 예를 들면 토지만 중개를 업을 했다. 이것도 중개업이에요. 두 번째,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중개를 업을 했다. 이것도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장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금전 소비 대차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의 알선을 업을 했다. 이것도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근데 주의할 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거 두 가지를 해놨어요. 첫 번째는 아무리 중개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보수를 받지 않고 보수를 달라고 요구를 했거나 보수를 받기로 약정만 하였을 뿐 현실적으로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계속적인 알선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중개업이 될 수가 없다는 거. 두 번째, 또한 중개업이 되려면 보수도 받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중개해야 되죠. 따라서 두 번째, 계속적 반복 중개한 것이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한 번 거래 알선하는 것에 그쳤다면 아무리 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중개업이 될 수 없다는 것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용어가 바로 개업공인중개사, 줄여서는 개공이라고 하겠습니다. 개공이라면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한 자를 개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개공의 종류를 구분해 봤더니 세 종류가 되어 있죠. 첫 번째는 법개공, 두 번째는 공개공, 세 번째는 부개공. 법개공은 법인으로서 등록한 자, 공개공은 공인중개사로서 등록한 자, 부개공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등록한 자, 이렇게 되겠죠. 또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도 있습니다. 이를 줄여서는 특수법이라고 약칭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농업협동조합법 12조에 규정되어 있는 농업협동조합이 되겠죠. 예. 농업협동조합은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도 농지에 대한 중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개공의 지위는 상인인데요. 개공은 남의 물건을 알선 거래하도록 흥정해주고 보수를 받는 중개 상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공의 중개행위는 상법상 상행위에 해당합니다. 자, 다섯 번째 용어가 소속공인중개사인데요. 소속공인중개사라면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는 전부 다 소공입니다. 따라서 가로 열고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소속 공인중개사에 포함합니다. 가로 닫고 하는 일은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공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소공의 업무는 중개 업무 수행 또는 보조하는데요. 중개 업무 수행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의무사항이 있어요. 따라서 소공은 고용 신고 전에 미리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한 실무교육 받고 2년마다 계속 연수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소공은 중개 업무 개시하기 전에 미리 인장 등록도 해야 되고 또한 세 번째는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공은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두 가지 서류의 개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공은 중개업무 수행도 할 수 있지만 두 번째, 개공의 업무를 보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소공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사원 임원인 소속 공인중개사. 이분은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여 법계공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 소속한 자를 말하고요. 두 번째, 고용인인 소속 공인중개사. 이분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법계공이나 공개공이나 부계공의 단순한 직원으로 소속한 사람을 고용인인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하고 두 종류 다 소공에 포함됩니다. 자, 여섯 번째 용어가 이제 중개보조원이 나와요. 중개보조원에서 포인트는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게 포인트예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공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공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만 하는 자예요. 보조하는 자, 중개 업무 수행 못합니다. 따라서 보조원의 업무 범위는 중개 업무 수행을 할 수 없고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을 안내하거나 일반 서무와 같은 단순한 업무 보조만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용어의 정의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두 문제를 제가 배치해놨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용어와 관련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겠습니다. 기억번, 개공이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맞죠? 그래서 개공은 등록한 자,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구분하세요. 기억번 맞습니다. 자, 니은번 외국의 법률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를 본다?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는 이 법, 즉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의사 또는 우리나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한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만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로 보는 것이지 외국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로 보지 않습니다. 자, 디귿번 공인중개사로서 개공에 고용되어 개공에 고용됐다는 것은 개공에 소속되어 그 말이죠. 공인중개사로 개공에 고용되는 순간 바로 소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 소공이다 맞죠? 리얼번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건물 전세 계약 중개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죠. 맞죠? 미음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한 경우 그 행위가 금전소비대체의 부수하여 이루어졌다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업에 해당한다라고 해야 되죠.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한 것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한 것이 금전소비대차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결국 옳은 설명은 기억번, 디귿번, 리을번. 정답은 3번이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기억, 디귿, 리을 3번.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볼까요?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다음의 설명 틀린 것은 자, 이 공인중개사 법령에 대한 이렇게 문제가 나왔죠. 이거는 용어의 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법령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전체 내용을 종합적으로 냈습니다. 1번 중개 업무는 거래 당사자 쌍방의 의뢰를 받아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 일방의 의뢰를 받아 이루어지는 경우도 중개 업무에 포함되죠. 맞죠?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중개하는 업무를 우리는 단독 중개 업무라고 하고 거래 당사자 즉 일방으로부터만 의뢰받아 거래를 알선 중개하는 것은 다른 경우와 공동 중개 업무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독 중개 업무, 공동 중개 업무 전부 다 중개 업무에 포함됩니다. 옳은 질문이죠. 2번 어떤 행위가 중개업무 수행에 해당하는지는 개공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되는 거죠. 맞죠? 중개행위자의 주관적인 의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행위를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서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옳은 질문입니다. 3번 중개 행위는 흥정을 부져준 행위는 부동산상의 법률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사실행위다. 맞죠? 부동산상의 법률 행위라는 것은 부동산 거래 계약을 말하고 결국 중개 행위는 부동산이라는 거래, 부동산에 대한 거래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알선해주는 사실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상의 법률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사실행위 맞습니다.
4번 개공은 휴업하고 그 기간 중에 다른 경우에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없습니다. 그 이유가 개공이건 소공이건 보조원이건 사원임원이건 다른 경우에 소공이나 보조원, 사원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이중 소속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공이 휴업을 했다 하더라도 등록은 살아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휴업하고 그 기간 중에 다른 경우에 소공이나 보조원, 사원임원 될 수 없습니다. 하게 되면 이거는 이중 소속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개공이 현업 중이건 휴업 중이건 다른 경우에 소공, 보조원, 사원임원 될 수 없습니다. 틀린 거 답 4번이 되겠고요. 5번 등록 간정은 법경호에 대하여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이제 틀린 거 4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핵심 4가 바로 이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인데 여기서도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그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설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다음에 4가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의 심의위원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항을 심의하느냐? 4가지 자, 수, 성책 등을 심의합니다. 자가 바로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수는 중개 보수 변경을 심의하고, 성은 중개업 육성, 그 다음에 책은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등을 심의합니다. 이때 등이라는 것은 바로 가로 안에 들어가 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회에 대해서는 안건의 당사자가 이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기피 신청의 대상인지 아닌지 이것도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수, 성책 등을 심의하는데 등이 바로 위원이 기피 신청 대상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심의 의결사항에 포함된다는 거. 자, 근데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해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자수, 성책 등이라고 했죠. 그 자수, 성책 등 중에서도 첫 번째 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는 이걸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심의사항은 시도지사가 따를 의무가 없다라는 거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대통령령에 상세 내용을 규정해놨다 그 말입니다. 봤더니 심의위원회 구성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그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1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에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이때 위원의 임기는 2년인데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으니까 계속 연임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운영을 보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운영은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미리 이제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는데, 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되는데 회의를 소집하려면 위원장은 회의 소집 통보해야 돼요. 회의 소집 통보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각의 위원에게 회의 소집 통보해야 됩니다. 다만 긴급하게 개최해야 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일단 출석을 해야지만 회의가 개의가 됩니다. 그리고 출석한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지만 심의사항이 의결되겠죠. 특히 주의할 것은 심의사항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하는 것이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면 틀린 질문이라는 것을 유념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또는 의견 제출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사항으로서 위원이 심의 의결상에 출석할 수 없는 위원이 있어요. 이를 제척사유라고 하는데, 위원이 어떤 위원은 심의 의결상에서 제척됩니다. 제척된다는 것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면 4종류가 제척사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라면, 두 번째는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다면, 세 번째는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라면, 마지막 네 번째는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자문, 진술, 증언, 연구, 용역, 감정을 직접 한 사람이라면,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겠죠. 이와 같은 사람은 제척사에 해당됩니다. 제척사에 해당되면 심의 의결에 참석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럼 양가로 2번, 위원 자신이 제척사에 해당되면 어떻게 되냐? 위원은 본인이 제척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에서 스스로 회피해야 됩니다. 회피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직에서
해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피 신청을 보겠습니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의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의원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죠. 그럼 기피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는 의결로서 기피 신청인지 아닌지를 심의 의결합니다. 결정합니다. 자, 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은 이거 전체적인 내용을 쭉 이해를 하시고 특히 주의할 것은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그중에서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1차관이 되는 것이지 장관이 임명한다 하면 틀리다는 거 유념하시고 위원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위촉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서 한번 해결해 볼까요? 자, 문제 4번 봅니다. 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거 찾아볼까요? 1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했었죠? 맞습니다. 2번은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는데 맞아요. 근데 뒷짐은 1회 하나요. 연임할 수 있으며 그게 틀린 거예요.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다 이렇게 보시고 뒷짐은 맞아요. 위원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회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에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거는 맞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제외하고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틀렸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소집 통보합니까? 아니지.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자, 5번 심의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하는 게 아니라 다시 보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라고 해야 됩니다. 제적의원 과반수가 아니에요.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라고 해야 되겠죠. 예. 자, 그럼 결국 옳은 것은 1번, 바로 답이 1번이에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라는 거 답 1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볼까요? 5번 문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즉 심의위원회라고 하는데 관한 설명 좀 틀린 거 찾아볼까요? 1번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심의위원회 둘 수 있다. 맞죠? 자수, 성책 등이니까.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금융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3번 해당 안건에 대해서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하는 위원. 이 사람 채택사유에 해당되죠? 맞죠? 4번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5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안 중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지도자가 이에 따라야 한다? 아니죠. 어떤 사항을 따라야 된다? 자격시험 등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심의사항은 따를 의무가 없다 했었죠. 결국 옳은 것은 그 틀린 설명은 5번이 되겠습니다. 1, 2, 3, 4번은 다 맞고 5번 하나만 틀렸죠. 답은 5번입니다. 특히 5번 지문 매년 시험 나오는데요. 공인중개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에서 시조사가 따라야 되는 심의사항은 딱 하나 뭐라고요? 자격시험 등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요거 하나만 시도자가 따라야 되고 나머지 심의사항은 따를 의무가 없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정답은 5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넘어가서 핵심 5번째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공인중개사 자격 제도는 매년 나오지는 않고요. 간혹 한 번씩 나옵니다. 일단 공인중개사가 여러분 되려면 시험을 봐서 합격해야 되겠죠. 그러면 시험을 시행하는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원칙적인 시험 시행 과정은 시도지사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어요. 즉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전에 심의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친 다음에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을 위탁 실시할 수도 있는데요. 시험 시행기관장이 시험을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학교에는 시험 업무를 위탁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응시 자격.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자가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격 취소된 자 3년. 두 번째는 시험에서 무효 처분받은 자 5년. 요 두 사람만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 1번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3년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3년간은 중개업의 종사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도지사는 자격지서 처분받은 사람 3년간 시험장에도 못 가게 막으라고 자격지서 처분한 사실을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는 통지해줘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시험 못 보고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시험에서 부정행위자, 무효처분하죠. 무효처분받은 자 5년입니다. 자, 이같이 시험에서 부정행위 적발되어 무효처분받은 사람은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험 무효처분을 받았을 때 5년간만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을 뿐 즉시 중개보조원으로 중개업의 종사는 가능합니다. 특히 시험에 대한 무효처분을 한 시험 시행기관장은 이 무효처분한 사람 5년간 시험장에 오지 못하게 막으라고 지체 없이 다른 시도지사, 즉 다른 시험 시행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방금 전에 봤던 자격 취소 처분받고 3년 안 된 자, 시험 무효 처분받고 5년 안 된 자, 이 두 사람을 뺀 나머지는 다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여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으며, 또한 미성년자 또는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같이 중개업에 종사할 자격이 없는 결격사유자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시행인데요.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합니다. 다만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사전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에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시험을 봤어요. 그럼 누가 합격했는지 합격자를 결정해서 공고하죠. 합격자 결정 공고, 자격증 교부내 연고입니다. 그 중에서 응시자에 대해서 누가 합격했다라는 것을 결정해서 공고하는 사람은 시험 시행기관장이 합격자를 결정해서 공고합니다. 그렇지만 자격증 교부만은 무조건 시도지사가 교부하는데요. 시도지사는 합격자가 결정 공고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해줘야 합니다. 자격증 받을 때는 돈 안 내요. 그렇지만 자격증을 재교부 받을 때는 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됐어요. 그러면 자격증을 교부한 지도자에게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재교부 신청을 할 때는 수수료 납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을 받았으면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용 안 해도 돼요. 저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지만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저러면 위에서 강의하고 있죠. 그렇지만 자격증을 남한테 양도 대여는 금지됩니다. 그래서 자격증 양도 등 금지 보겠습니다.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에서 1항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하게 하는 것도 안 되고, 자기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판례에 따르면 무자격자가, 즉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작성한 계약서에 단지 공인중개사가 자기 도장을 뻥 찍어줬어요. 겉으로 보면 이거는 공인중개사가 도장 찍은 걸로 보이죠.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무자격자가 계약서를 다 작성해놓고 그냥 공인중개사는 도장만 빵 찍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무자격자에게 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이거 처벌합니다. 이 처벌은 자격취소 처분도 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합니다. 자, 또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격증을 양수받아 사용한 사람은 본래 공인중개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자격 취소의 대상은 아니지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의 대상은 됩니다. 또한 유사명칭 사용도 금지합니다. 즉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만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이와 유사 명칭 사용하면 이건 공인중개사 사칙입니다. 사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죠. 판례에 따르면요, 공인중개사와 유사 명칭 사용한 것에 이런 판례도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자기 명함에다가 무슨 부동산 카페의 대표 또는 무슨 부동산 유수의 대표 이렇게 명함을 새겨서 사용하는 것도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인데요. 옳은 설명 찾아와 볼게요. 1번 원칙적인 시험 시행기관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까? 아니지, 누구? 시도지사입니다. 2번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어요? 두 사람. 첫 번째는 자격 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두 번째는 시험에서 무효 처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두 사람만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고 그 외의 사람은 다 공인중개사 될 수 있습니다. 3번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가 즉 공개공이 자기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친 후 무자격자에게 중개사무소 경영에 관여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하였더라도 그 무자격자에게 부동산 거래 중개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자격증 등록증을 대여한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옳은 판례입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합니까? 아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게 되면 합격자 결정 공고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지만 그렇지만 자격증 교부는 시도지사가 교부합니다. 자격증 교부는 무조건 시도지사가 교부하는 거예요. 자, 5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했어요. 이거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사유가 됩니까? 아니지. 등록증 대여는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고 자격증을 대여한 것이 자격 취소 사유가 되겠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핵심 6번째, 그다음에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여기서는 무조건 두세 문제가 나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세 문제가 나왔어요. 재작년에는 두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보통 두 문제는 꼭 나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일단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일반에서 등록은 중개업을 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 이유가 공인중개사법 9조에서는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부터 해야 됩니다 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게 되면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되어 처벌하겠다 이런 규정을 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은 중개업을 하기 위한 적법적인 요건이에요. 자, 그럼 등록은 누구한테 하느냐? 등록관청이 하는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라는 건물이 있어야 되죠. 중개사무소 건물 소재한 시장이거나 또는 군수이거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기 때문에 등록관청이란 중개사무소 소재지거나 시장 또는 군수 또는 구청장입니다. 이때 시장이라는 것은 중개사무소 건물을 시지역에 뒀는데 그 시에 구가 없는 시지역에 중개사무소를 두었을 때 안에서만 시장이 등록관청이 되는 거예요. 구가 있는 지역에 중개사무소 건물을 뒀다면 무조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중 등록은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등록되어 있는 개공은 또 등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공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현업 중에도 또 등록할 수 없고 휴업 중에도 휴업 신고하고 휴업 기간 중에 또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중 소속도 제한합니다. 이중 소속이라는 것은 둘 이상의 사무소에 근무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중 소속 제한은 개공뿐만 아니라 개공, 소공, 보조원, 사원임원 이와 같이 중개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일컬어서 개공등이라고 하는데 개공등은 즉 개공이나 소공이나 보조원이나 사원임원은 다른 경우에 소공 될 수 없다. 다른 경우에 보조원 될 수 없다. 다른 개공인 법인의 사원임원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이중 소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당구장 표시를 봤더니 개공은 휴업 신고하고 휴업기간 중에 다른 경우에 소공, 보조, 사원임원도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기간 중에도 다른 경우에 소공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업 중이건 휴업 중이건 또한 소공도 지금 자격정지 기간 중이건 자격정지 기간이 안 중이건 둘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세 번째는 이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공인중개사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 가로다 해놨죠. 이럴 때는 가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앞에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를 먼저 보면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한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한 공인중개사와 법인인자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국어로서 잘 이해가 안 되면은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는 반대로 하면 와가 되겠죠. 또는 영어로 오하잖아요. 근데 반대가 and잖아요. 그러니까 또는 반대로 하면 와, 과, and.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자를 반대로 하면 법인인자가 되겠죠. 끝에 신청할 수 없다를 반대로 하면 있다가 되겠죠. 이 세 가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한번 해보세요. 또는 반대로 와, 법인이 아닌 자를 법인인자, 등록 신청할 수 없다를 있다. 세 가지를 반대로 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한 공인중개사와 법인인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면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결국 공인중개사는 장롱 자격 소지자, 즉 자격만 갖고 있는 사람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소공은 등록 신청할 수 없어요.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 갖고 있고 장롱 자격 소지자라면 외국인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인 중에서도 외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법인도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롱 자격 소지자인 공인중개사와 법인이 등록을 하려면 등록하는 절차가 있어요. 이 등록 절차를 제가 일단 5단계를 크게 일단 정리해 놨어요. 그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와 법인은 등록 기준을 갖출 것, 등록 요건을 미리 갖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등록 요건 갖췄으면 등록관청에 등록을 신청할 것,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등록관청이 등록을 처분해줘요. 등록해주고 등록됐다고 통지해줄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등록을 받은 개공은 중개업무 개시 전에 인장도 등록하고 또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도 설정하여 신고하여 등록증도 교부받아야 돼요. 그럼 이 등록증을 다가 사무소에 다 걸어놔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 5번째가 중개업무를 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등록 절차 중에서 첫 번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부터 갖춰야 되겠죠. 등록 기준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단 전제 조건이 장롱 자격 소지자야 되겠죠. 자격만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아야 돼요. 즉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자 이런 사람이 아닌 그냥 장롱 자격 소지자를 전제로 해서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장롱 자격 소지자가 2가지 기준을 갖춰야 돼요. 첫 번째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실무 수습을 포함하여 실무 교육을 미리 받아야 되는데 실무 교육은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이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지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느니 연수교육 받아야 된다느니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런 말 하면 틀리다는 거예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미리 받을 것. 자, 근데 실무교육 안 받고서도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실무교육을 면제받는 경우가 있죠. 그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미 등록을 한 개공이 스스로 폐업 신고했어요. 폐업했으니까 장롱 자격 소지자가 되겠죠.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실무교육 다시 안 받아도 돼요. 두 번째는 소공으로 근무하다가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이때도 실무교육 면제받습니다. 자, 두 번째가 바로 중개사무소 건물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이게 원칙적으로 중개사무소는 가설 건축물 대장을 제외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로 중개사무소 건물을 확보해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준공검사, 준공허가, 사용허가, 사용승인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로 사무소를 확보해도 등록을 받아줍니다. 이때 확보하는 거, 사무소 사용권을 확보하는 방법은 등록 신청하는 공인중개사 본인 소유 건물로 사용권을 확보해도 되고 다른 사람의 건물을 전세하거나 임차거나 사용대차거나 또는 그 밖에 기존에 중개업을 하고 있는 다른 경우에 공동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아서 사용권을 확보해도 될 것입니다. 주요할 것은 이 중개사무소 건물 사용권 확보는 반드시 등록 신청하는 공인중개사 본인 소유 건물로 확보를 요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남의 건물을 확보해도 된다는 거. 두 번째, 중개사무소 건물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크건 적건 상관이 없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등록 신청하는 공인중개사는 2가지 기준인데 첫 번째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무슨 교육? 실무 교육 받을 것. 두 번째는 뭐 확보할 것? 중개사무소 건물 사용권 확보할 것. 이 2가지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려는 경우에 이건 매년 시험 나와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건 전부 다 별표 해놨죠. 별표를 확인하세요. 자, 전제 조건이 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은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사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해야 등록 신청할 수 있어요. 단 한 명의 대표자 임원사원이라도 결격사유자가 있다면 그 법인은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도 중개업을 영위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등록 신청할 때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등록 기준 이건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등록 기준 갖추지 않고도 등록 신청하면 등록을 해준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할 때 갖춰야 될 5가지 기준 외워두셔야 됩니다. 무조건 시험 나와요. 첫 번째는 이 법인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이어야 됩니다. 주의할 것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인 법인도 등록할 수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제외한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인 협동조합도 등록할 수 있는데 이때 상법상 회사의 종류는 5가지가 있죠.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유한책임회사. 이 5가지를 상법에 규정된 회사라고 하는데 이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이 같은 5가지에 해당되는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이거나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제외한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이어야지만 등록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주의할 지문 보겠습니다. 주의할 지문이 있는데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 2조 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하면 들겠죠.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 자, 이제 두 번째는 이 법인은 나중에 법경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업무는 중개업이 본업이고 그 외에 겸업도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업무가 박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인은 법 14조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됩니다.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는 본업으로서 중개업도 할 수 있지만 겸업으로서 6가지만 겸업할 수 있어요. 6가지가 바로 관상, 기분, 소경, 관, 관리대행, 상, 상담, 그 다음에 기,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그 다음에 분, 분양대행, 소, 이사업체 등의 소개, 경공매 업무. 이같이 중개업과 관상, 기분, 소경에 해당하는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그러한 법인이어야 된다 그 말이죠. 세 번째는 이제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면 그 법인은 등록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법인의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또한 공인중개사여야 됩니다. 네 번째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 사원 전원이 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특히 분사무소를 나중에 뒀을 때 분사무소 책임자도 실무교육도 받아야 되고 분사무소 책임자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자, 5번째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로 중개사무소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5가지는 갖춰야 돼요. 이와 같은 기준을 다 갖췄으면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을 하겠죠. 등록 신청하는 방법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 등록 신청서에 등록 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를 첨부하고 이걸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거예요. 이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때 전자문서로 등록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때 등록 신청서에 등록 요건 구비 증명 서류도 첨부하지만 당해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도 납부해야 됩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등록 신청할 때 업무 보증 설정 신고는 같이 할 수 없어도 인장 등록 신고만은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등록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인데요. 우리나라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하건 우리나라 법인이 등록 신청하건 외국인이 등록 신청하건 외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법인이 등록 신청하건 등록 신청서에 공통적으로 첨부하는 서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무교육 수료증 4번, 두 번째는 중개사무소 건물 확보한 서류, 세 번째는 여권용 사진, 요거 3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실무교육 수료증 4번을 첨부하는 게 원칙이지만 다만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단체가 실무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조치가 되었을 때는 실무교육 수료증 4번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건물 확보 서류인데요. 이게 만일 자기 건물이건 남의 건물이건 뭐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걸 내라는 거예요. 이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로 사무소를 확보했다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이유를 적은 사유서를 함께 내야 되겠죠. 여권용 사진을 내야 되는 여권용 사진이란 가로 크기가 3.5cm이고요. 세로 크기가 4.5cm인 여권 사진 한 면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주의할 것은 등록 신청할 때 제출하지 않는 서류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국가기관만이 발급하는 자격증,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법인 등기상 증명서 이 3가지는 국가기관만이 발급한 서류이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고 전부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합니다. 또한 업무보증 설정은 등록 신청할 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업무보증 설정 증명서류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공인중개사, 우리나라 법인은 이 3가지만 내고 끝이에요. 근데 외국인인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할 때는 이 위에 있는 3가지 외에 하나 더 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외국인은 신원지를 통해서 결격사를 확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결격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이거 하나를 더 내야 되고 또한 외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법인을 외국 법인이라고 하는데 외국 법인은 상법상 영업소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걸 별도로 하나 더 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등록 신청서에 서류 첨부하여 제출을 하면은
자, 등록관청이 이제 확인해 보죠. 그래서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도 하고 등록해 줍니다. 일단 먼저 자격 확인부터 하죠. 그래서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등록 신청하는 공인중개사가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법인 등록 신청했다면 법인의 대표자가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자격이 있는지 자격증 발급 시도지사에게 다 자격 확인을 요청해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대장도 확인하고 법인 등기상 증명서 내용을 다 확인하죠. 이런 거 다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에 등록을 거부해야 되는 사유가 있는지 이걸 또 판단해 봐요. 등록을 거부할 사유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등록관청은 등록을 거부해야 돼요. 그 거부 사유가 4가지가 있거든요. 박스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등록을 신청했다면, 등록 신청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등록 신청했다면 그 말이에요. 이때는 등록 거부합니다. 두 번째, 등록 신청한 사람이 등록 등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등록 신청했다면,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등록 신청했다면, 파산자가 등록 신청했다면 등록 거부합니다. 세 번째는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등록 거부합니다. 네 번째는 이 법이나 다른 법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다면, 예를 들면 등록을 신청했는데 이 사람이 이미 등록을 한 공개행위 또 등록 신청했다든가 이중 등록의 제한에 위반되죠. 그러면 등록 거부하는 거예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했다면 이중 소속에 제한되죠. 이러면 등록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건 등록 거부 사유가 아니라면 등록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양가로 2번 등록 처분 및 등록 사실의 통지인데요.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이와 같은 요건을 다 확인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등록을 해줍니다. 등록을 해준다는 것은 등록 대장이라는 장부에다가 개공의 이름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라는 날짜 외워두셔야 돼요. 7일 이내에 등록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줘야 합니다. 주요한 것은 등록해줄 때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해주는 게 아니고 등록 기준을 갖췄는지 이것만 확인하고 등록을 해주는 것이며, 또한 등록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등록증을 교부하는 게 아니라 7일 이내 등록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만 해준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등록을 한 자가 바로 개공이 된 거예요. 그럼 개공이 됐으면 바로 업무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3가지를 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인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인장 등록은 등록 신청할 때 같이 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근데 등록 신청할 때 인장 등록 신청을 같이 하지 않았다면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인장 등록부터 해야 됩니다. 만일 인장 등록하지 않고 업무를 먼저 시작을 했다면 이거 등록관청이 개공에 업무 정지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업무 보증 설정을 해서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업무 보증 설정이라는 것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인 보증을 설정하라 그 말이죠. 자, 보증 설정하고 나서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되는데 보증 설정하지 않고 바로 업무를 시작했다면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등록관청은 보증 설정했는지 확인하면서 등록증을 주는데 등록관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에서 등록한 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등록증은 서식이에요. 등록증 서식은 전부 다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 교부인데 등록관청이 등록증 교부하는 거예요. 특히 당장 표시 중요합니다. 등록증을 교부할 때는 등록관청은 업무 보증 설정했는지 이거를 확인하고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증을 받았으면 이걸 사무소에 게시해야 되겠죠. 근데 사무소에 게시하는 것은 등록증뿐만 아니라 총 4가지 서류를 게시해야 되는데 4가지 서류가 바로 등수보자, 등록증 원본 게시할 것, 보수 및 실비표 게시할 것, 그 다음에 보증 설정 증명서를 게시할 것, 자격증 게시할 것. 참고적으로 개공이 소공을 공유했다면 소공의 자격증 원본도 더 게시해야 됩니다. 이런 거 게시할 서류 하나라도 게시하지 않으셨을 때는 등록관청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관청의 조치사항이 있어요. 등록관청은 개공에게 등록증 줬죠. 그럼 개공 숫자가 증가됐잖아요. 이와 같이 개공 숫자가 증가된 사항 등에 대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다 통보하는데 등록관청이 협회에다가 통보하는 사항은 크게 보면 3가지로 돼 있어요. 등록증을 교부한 사항, 그게 첫 번째예요. 등록증을 교부했으니까 개공 숫자가 늘었죠.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등록증을 재교부한 사항은 협회 통보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와 같은 행정 처분한 사항, 이건 감소된 거죠. 이거 협회에다 통보합니다. 세 번째는 개공으로부터 각종 신고받은 사항도 협회에다 통보합니다. 그렇지만 신고받은 사항 중에서도 개공이 업무 보증 설정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한 것은 협회 통보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개공은 업무 보증 설정을 협회 가서 보증을 설정했기 때문에 협회는 이 개공이 보증 설정의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협회가 모르고 있는 사항만 통보하는 거기 때문에 보증 설정 신고사항을 뺀 나머지 신고받은 사항도 다 협회 통보합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등교 처분 신고받은 사항을 이걸
협회에다가 통보한다. 누가? 등록관청이. 자, 여섯 번째 이중 등록, 이중 수속 금지가 있는데요. 이중 등록 금지. 등록한 계곡은 또 등록할 수 없다는 거죠. 만일 이중 등록하게 되면 등록 다 취소시키고요. 1년 1초만 형사처벌까지 합니다. 이중 소속 금지도 중요한데요. 개공, 소공, 보존 사원임원은 둘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할 수 없다 그랬죠. 만일 둘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했다면 제재가 따라가요. 따라서 개공이 다른 계획 소공, 보존 사원임원 이중 소속했다면 이거 등록 취소 반드시 하고 1년 1초만 처벌까지 해요. 소공이 다른 계획 소공, 보존 사원임원 되면 이거 자격정지도 할 수 있고 1년 1초만 형사처벌도 해요. 주의할 것은 소공이 자격정지 기간 중에 다른 경우에 소공 보존 사원임원 됐다. 이때는 자격 취소 처분 따라간다는 거. 자격 취소가 돼요. 중개 보존이 다른 경우에 소공 보존 사원임원 됐다. 이때는 중개 보존 행정 처분의 대상은 아니지만 1년 1초만 형사 처벌은 받습니다. 세 번째 이제 개공은 자기 등록증을 또는 성명이나 상호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케 하면 안 되겠죠. 만일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하게 했거나 등록증을 양도되어 있다면 이거 등록 취소 반드시 받고 1년 1초만 처벌도 받아요. 또한 개공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하거나 개공의 등록증을 양수대여 받아 사용한 사람은 이거 1년 1초만 형사처벌까지 받는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무등록 중개와 무등록 중개업을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무등록 중개라는 것은 등록하지 않고 한 번 중개한 거. 무등록 중개업이라는 것은 등록을 하지 않고 계속 반복 중개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이렇게 봅니다. 자, 무등록 중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무등록 중개 등록하지 않고 한 번 중개했다 이거예요. 처벌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지만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사람 등록하지 않고 계속 반복 중개하고 보수를 받은 거 이 사람은 처벌받아요. 3년 3천만. 자, 그러면 중개 의뢰인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등록자에게 중개 의뢰했건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에게 중개를 의뢰했건 의뢰인의 의뢰인은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만 처벌받아요. 자, 보수 청구권에 대해서 무등록 중개한 사람은 보수 청구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를 받기로 약정한 거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무등록 중개업을 한 사람은 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보수 청구권이 없어요. 받기로 약속을 해도 이거는 무효가 됩니다. 전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볼까요?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려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틀린 것, 바르게 표시한 거 볼까요? 기억번.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개설 등록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2번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인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는 상법상 인사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D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면 최소 2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로 사무소 확보해야 됩니까? 아니죠. 건물 면적 제한 없어요. 면적 제한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에요.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는 때에 대표자 포함해서 임원사원에 연수교육 수료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까? 아니죠.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을 제출해야 되죠. 몇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로 이거 전자문서로 할 수가 있다 했죠? 맞습니다. 결국 옳은 것은 니은번, 미은번 두 개가 옳고 나머지 다 틀렸습니다. 답은 3번이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보겠습니다. 자, 가로부터 먼저 볼게요. 1번에서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한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맞지요? 자, 답은 1번이에요. 자, 2번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가증은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보증 설정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을 행합니까? 아니죠. 등록 기준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것이지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보증 설정 사실을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보증 설정은 등록이 된 이후 업무 개시 전에 보증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뒷지문은 맞아요. 7일 이내 신청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건 맞지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보증 설정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 기준을 확인한 후 등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개공이 종별을 달리하여 계속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다만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지만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그 동일한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된다. 이게 틀린 거예요.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종별 변경할 때 원칙은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게 아니라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되는 종별 변경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4번에 있는 부개공이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한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공개공으로 계속 변경하여 계속 중개업무를 하고자 할 때 이때만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자, 5번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 법령상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을 해야 됩니까? 아니죠. 등록기준 갖추지 않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문제 하나만 더 볼까요? 예.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거. 협회 통보하는 것은 등록증 교부한 사항, 그 다음에 행정처분한 사항, 각종 신고받은 사항 이거죠. 그 중에서 업무보증 설정 신고받은 사항 요거는 협회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협회 통보하지 않는다 그랬죠. 답은 2번이에요. 업무보증 설정 신고받은 거 요거는 협회가 알고 있기 때문에 등록관청이 협회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등록에 해당되는 내용의 문제는 내용이 많지만 두세 문제가 나오니까 꼭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핵심 7 등록 등의 결격사유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결격사유 다시 뵐까요?